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5학년도 1학기 소프트웨어 교과 교육론 3주차 이론 수업 두 번째 시간으로 인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컴퓨팅 사고력과 관련된 본격적인 내용들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교재하고 같이 다룰 내용들은 기말고사 범위이기도 하니까 오늘 기말고사 범위와 관련된 내용은 조금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시험이 어떤 식으로 나오고 어떤 문제가 나올지는 제가 중간에 좀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짚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간단하게 재미있는 얘기부터 먼저 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교사는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 외에 어떤 업무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업무는 여러분들이 소속돼 있는 지역, 저 같은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그리고 교육청, 저는 북부교육청에 소속이 돼 있고요. 그리고 학교의 크기 등등에 따라서 매우 매우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지금 인천 청천초등학교 5학년 그리고 뭐 진로체육부에 소속이 돼 있고 또는 뭐 정보부에 소속이 돼 있고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서 업무를 담당하시게 됩니다. 선생님들이 보통 작은 학교보다는 큰 학교를 훨씬 더 선호하시는데요. 그 이유는 되게 단순합니다. 학교 크기가 커도 작아도 교육청에서 어떤 내용을 찾아서 보고를 해라. 그리고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어떤 교육을 제공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는 다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이제 학교에 있는 선생님의 인원수만큼을 고려하지 않고도 업무들은 충분히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대부분 큰 학교를 선호하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저희 학교의 업무 분장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한 2년 정도 전에 저희 학교의 업무 분장표입니다. 제가 오른쪽에 여기 인천 지역 18학급 규모의 학교라고 써놨는데요. 저희 학교가 되게 특이한 케이스예요. 최근에 그 재개발 지역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의 재개발이 거의 완료가 되면서 이제 18학급의 규모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은 거의 50학급 정도가 되는 규모의 학교가 됐는데요. 그래서 학교가 작을 때 그리고 학교가 클 때 선생님들이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간단하게 쭉 훑어보시면은 업무들이 되게 많습니다. 세부 업무 내용을 보시면은 뭐 두 줄짜리, 세 줄짜리 이렇게 되게 업무가 많아 보이는 분들도 계시고요. 제 이름 왼쪽에 보시면은 저는 뭐 정보교육 업무 두 줄짜리를 맡고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방송실 운영 업무를 맡기도 했었습니다. 노란색으로 제가 네 가지 업무를 표시를 해놨는데요. 한 가지는 엄청난 기피 업무고 나머지 세 가지는 엄청난 선호 업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도 짐작하시다시피 학교폭력 예방지도라는 요 업무를 기억을 해두시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게 이제 49학급, 특수학급까지 합치면 50학급이 넘어가는 저희 학교의 거의 현재와 가까운 세부 업무 내용입니다. 보시면은 여기 업무 내용들에서 두 줄짜리, 세 줄짜리가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많아지니까 업무들이 나눠져서 비교적 편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근데 학급 수가 많아지면은 학교 폭력 사건이 더 많이 터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확률상. 그래서 학교 폭력과 관련된 분들이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둔 왼쪽 아랫부분에 있는 세 분으로 늘었습니다. 세 분으로 는 것과 동시에 이제 학교 폭력 책임 교사의 업무 그리고 실수 경감을 위해서 기간제 선생님을 뽑기도 하는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발령 대기자신 분이다. 그러면 이런 데 와서 학폭 업무를 하시는 건 아니고 그분들이 들어가는 실수를 조금 줄이기 위해서 수업하시는 그런 기간제로 선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뭐 엄청나게 좋은 업무, 좋지 않은 업무 등등이 있지만, 다 여러분들이 하실 수도 있는 업무들이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후년 정도에 기간제를 한다. 그런데 업무가 떤 건지 모르겠다. 그러면 제가 AS를 해드릴 테니까 저한테 한번 물어보셔도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업무와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 저희가 기본적으로 중심적으로 볼 내용은 컴퓨팅 사고력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지난 시간 마지막에 제가 잠깐 이런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컴퓨팅 사고력을 한 줄로 표현하면은 컴퓨터의 사고방식 중에 사람이 사용해도 효과가 좋은 생각하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 시험에 낼 컴퓨팅 사고력의 7단계로 표현을 하면은 컴퓨팅 사고력 전 단계에서는 문제를 분석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컴퓨팅 사고력 단계에서 문제를 분해하고 패턴을 인식하고 추상화, 알고리즘 관련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알고리즘을 평가를 하고 그 알고리즘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판단을 하고 나서 이제 코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다라고 요약을 드렸었고요.
앞으로의 인공지능 시대에는 내 생각을 정확하고 간결하게 전달하는 능력이 컴퓨팅 사고다라고도 요약을 해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컴퓨팅 사고와 관련해서 이론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도대체 이 개념이 왜 튀어나왔는지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웬 영어 논문이 한 편이 나와 있는데요. 2006년에 카네기 멜론 대학교의 지넷 윙이라는 교수님이 컴퓨테이셔널 띵킹이라는 그렇게 길지 않은 3페이지짜리 짧은 논문을 ACM이라는 학술지에 게재를 하시게 됩니다. 거기서 어떤 주장을 펼치셨냐 하면은 컴퓨터 과학자인 내가 생각을 하기에는 요 컴퓨테이셔널 띵킹, 컴퓨팅 사고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개념을 모든 미국인들이 배워야 한다라는 되게 공격적인 주장을 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말씀하고 계신지 살펴봤는데요. 제가 요거는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번역을 했는데 되게 좀 복잡한 내용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딱 봐도 되게 읽기는 쉽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챗GPT 또는 클로드를 시켜가지고 요약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이미지는요, 논문은 컴퓨팅적 사고에 대한 또는 컴퓨팅 사고에 대한 글입니다. 요거를 요약하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 가장 먼저 컴퓨팅 사고는 컴퓨터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개념 중 하나이지만 결국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가능한 보편적인 개념이다라고 주장을 하시고요. 그리고 아랫부분을 보시면 컴퓨터 과학의 영역에서 시작을 했지만 결국은 이게 모든 사람들에 해당되는 모든 분야에서 유용한 사고방식이다라고 강조를 하십니다. 그래서 컴퓨팅 사고를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배워야 되지만 특히 우리 미국의 어린이들의 분석 능력에 추가해야 된다. 이렇게 공격적으로 주장을 하시고요. 그래서 대중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교육에는 기본적인 컴퓨팅 사고의 내용이 모두 포함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3페이지의 내용을 3줄 요약을 한번 시켜봤는데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교수님의 주장에 따르면 컴퓨팅 사고는요, 정말 모든 사람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사고 능력이고 모든 아이들의 분석적 능력에 포함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컴퓨팅 사고는 코딩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사고가 아니고 문제를 해결하고 기본적인 인간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컴퓨터 과학의 기본 개념을 활용하는 거고요. 미래에 모든 분야에서 필수적인 능력이 될 거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어린이들에게 조기 교육을 통해서 대중화돼야 된다라고 되게 공격적인 주장을 펼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 컴퓨팅 사고를 배우고 있는 거는 요 교수님의 주장이 미국 전역에 걸쳐서 정말 제대로 빠르게 받아들여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 교수님이 이 컴퓨팅 사고라는 개념을 주장하시고 나서 약 5년 정도가 있다가 이제 미국에서 컴퓨팅 사고, 코딩을 기반으로 한 사고력 교육이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나왔던 홍보 영상인데요. 어떤 일이 미국의 학생들에게 일어났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I was 13 when I first got access to a computer. My parents bought me a Macintosh in 1984 when I was 8 years old. I was in 6th grade. I learned to code in college. Freshman year, first semester, intro to computer science. I wrote a program to play tic-tac-toe. I think it was pretty humble beginnings. I think the first program I wrote asked things like, what's your favorite color? Or how old are you? I first learned how to make a green circle and a red square appear on the screen. The first time I actually had something come up and say, hello world, and I made a computer do that. It was just astonishing. Learning how to program didn't start off as wanting to learn all of computer science or trying to master this discipline or anything like that. It just started off because I wanted to do this one simple thing. I wanted to make something that was fun for myself and my sisters. And I wrote this little program and then basically just add a little bit to it. And then when I needed to learn something new, I looked it up either in a book or on the internet and then added a little bit to it. It's really not unlike kind of playing an instrument or something, or playing a sport. It starts out being very intimidating, but you kind of get the hang of it over time. Coding is something that can be learned, and I know it can be intimidating. A lot of things are intimidating, but what isn't? A lot of the coding that people do is actually fairly simple. It's more about the process of breaking down problems than sort of coming up with complicated algorithms as people traditionally think about it. You don't have to be a genius to know how to code. You need to be determined. Addition, subtraction, that's about it. You should probably know your multiplication tables. You don't
have to be a genius to code. Do you have to be a genius to read? Even if you want to become a race car driver or play baseball, or build a house, and all of these things have been turned upside down by software. What it is, computers are everywhere. You want to work in agriculture? Do you want to work in entertainment? Do you want to work in manufacturing? It's just all over. 여기까지만 보겠는데요. 요게 그 미국에서 여러분들과 거의 나이가 비슷한 뭐 10년 전, 15년 전의 학생들이 이런 영상을 보고 하루에 1시간 코딩을 해야 되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도록 모든 교과 과정에 코딩을 넣도록 엄청나게 홍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분이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요 바이든 할아버지도 나오셔가지고 요 code.org라는 사이트에 대해서 홍보를 하시는데요. 요 사이트를 이제 학생들이 보고 나서 code.org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너네도 코딩 교육을 받아라 라는 내용입니다. 짧은 영상이니까 이것도 잠깐 볼게요. Code.org is helping K through 12 schools teach coding. Code.org provides training and funding. They provide the funding to help schools create and expand computer science curriculum. All of you know what I know. Americans want to work. They're willing to work. Imagine if we could train 200,000 programmers. As I said, you're talking $85,000, $90,000 a year, okay? A 2-year degree. This year, Code.org encouraged Americans to code for just 1 hour on their websites. 30 million Americans participated. 30 million. Heck of an initiative. 이것도 이 code.org의 홍보 영상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서 미국답게 code.org라는 사이트로 학생들의 코딩을 통해서 컴퓨팅 사고력이라는 개념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최근에 code.org 사이트인데요. 보시면은 한글로도 당연히 다 번역이 돼 있고 정말 그 미국의 10수년간의 수많은 노하우들 그리고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그거예요. 여러분들도 사용을 해보셨던 스크래치, 엔트리 같은 블록 코딩을 통해서 이렇게 기본적인 사고력을 키우는 거를 중심으로 했었죠. 제가 이걸 보면서 와 역시 미국이다라고 생각했던 게 안나 엘사와 함께하는 그 천문학적인 디즈니의 저작권료를 이런 식으로 반영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 과학의 기본적인 개념들을 조금씩 쉽게 풀어 쓰다 보니까 이제 되게 많은 자료들이 쌓였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 미국에서 뭐 1학년에서 12학년이라고 하잖아요. K-12 밑에 있는 학생들 그리고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교육들이 지금은 이렇게 code.org에 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나 뭐 저희 학교에서도 이거를 가끔씩 활용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요즘은 더 좋은 게 많이 나와서 직접 활용을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요 세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막 마인크래프트 많이 하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요 code.org가 이제 학생들한테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루에 1시간씩 코딩을 시키기 위해서 마인크래프트 같은 재미있는 요소들을 사용하고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어디서 많이 본 유명인들을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해가지고 성공적으로 요 컴퓨팅 사고력이라는 교육을 미국의 교육 과정에 성공적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저나 여러분 같은 나이들의 젊은 개발자들이 이 빅테크 기업에 정말 많이 간 것도 어떻게 보면은 요 영향이 없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확대 해석을 해봤는데요. 지금 요게 2025년 그러니까 현재 3월 7일자로 제가 Top Assets by Market Cap이라는 표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요게 그 전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산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건데 뭐 물론 매우 정확하지는 않으니까 그냥 참고용 재미로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자산은 당연히 금입니다. 금이 2등하고 비교를 했을 때도 거의 뭐 한 6배, 7배 정도로 가치가 나가는 자산이고요. 그리고 7번째 랭크가 돼 있는 거는 은, 그리고 8번째는 뭐 요즘도 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던데 바로 가상화폐의 대표적인 비트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등과 7등 사이에 있는 2등부터 6등까지가 컨트리를 보면 USA라고 써져 있잖아요. 미국의 그 빅테크 주식들입니다. 미국의 빅테크 주식이 진짜 전 세계에서도 2번째에서 6번째 정도의 엄청난 가치를 창출을 해냈는데 이 또한 그 저희와 비슷한 나이에 여러분들과 비슷한 나이에 그 컴퓨팅 사고력이 바탕에 둔 개발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2등부터 6등까지 뭐가 있을까요? 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빅테크 기업들인데 정답? 이 기업들은 이렇습니다.
애플이 2등,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알파벳, 구글, 그리고 아마존 이렇게 돼 있고요. 아까 영상에서 잠깐 보셨던 그 저커버그가 설립한 페이스북, 메타 플랫폼스도 10등에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컴퓨팅 사고력 교육과 그리고 최근 10년, 15년 정도가 이 결과를 만든 분명한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초등학생들이 가르쳐야 되는 입장에서 그렇다면 우리도 미국처럼 코드다도알지 같은 사이트를 만들어서 엔트리나 스크래치 같은 블록 코딩을 해서 학생들한테 코딩 능력과 컴퓨팅 사고력을 심어줘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기에는 시대가 너무 많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네, 영상 하나 보고 계속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요즘 IT 업계에선 개발자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죠. 프로그램을 짜는 코딩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인데 최근 이른바 노코드라는 기술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코딩 경험이 없어도 프로그램을 쉽게 개발할 수 있다는데요. 어떤 기술인지 신현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장에 담긴 감정을 유추하는 감정 분석기. 상품 후기나 댓글 등을 분석할 때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이 감정 분석기를 직접 만들어봤습니다. 간단한 명령어와 함께 몇 가지 사례를 입력하자 코딩 과정 없이 결과값이 나옵니다. AI가 스스로 그 지심과 예제의 패턴을 인식을 해가지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개발 관련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쉽게 AI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 스타트업은 이 같은 노코드 플랫폼을 통해 2달 만에 AI 보조 작가를 개발했습니다. 이용자가 문장을 입력하면 AI 보조 작가가 문학적 표현이 가미된 새 문장을 추천해주는 겁니다. 노코드는 복잡한 코딩이나 전문 지식 없이 간단한 클릭과 입력만으로 비개발자도 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올해 IT 분야 인력 부족 규모가 15,0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노코드는 개발자 인력난의 대안으로도 주목받습니다. 한두 명으로 채용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별도로 인력 채용하지 않더라도 그 수준의 추천 모델이 구현이 돼가지고 저희가 그 효과를 잘 봤다. 다만 만들어진 서비스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서비스에 특화된 보안 설계가 어렵다는 부분은 보완할 점으로 꼽힙니다. 사용하는 노코드 플랫폼의 어떤 보안 기능에 이제 과도하게 의존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잠재적인 취약점을 기업이 알 수 있도록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등 세계 빅테크 기업들도 노코드 개발에 앞다퉈 나서고 있는 가운데 2024년까지 업무용 어플리케이션의 65%가 노코드 플랫폼을 통해 개발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코딩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아직까지도 그 코딩이라고 하면은 아까 뉴스 화면에 잠깐 나온 것처럼 개발자들이 검은 화면에서 컴퓨터를 이렇게 막 두드리면서 막 그 코드를 직접 쳐서 짜 나가는 거를 코딩이라고 많이 생각하는데요. 요즘은 그 개념이 확실히 바뀌었다는 거겠죠. 자, 코딩의 역사를 한번 보시면은요. 코딩은 가장 먼저는 이런 기계어 그리고 이진법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사용하는 게 자연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말, 그리고 컴퓨터가 쓰는 말이 기계어, 딱 0과 1이라고 생각하면은 컴퓨터의 언어, 기계어에서 가까운 부분부터 시작돼서 우리가 사용하는 자연어로 가까워지는 게 바로 코딩 언어의 발전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 코딩을 할 줄 아는 사람들도 초창기에는 매우 적었다가 조금씩 많아져서 이제는 모든 사람이 코딩을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계어로 사람이 봐도 도대체 이게 뭔 말이야 할 수 있는 기계어와 가까운 아마 이건 16진법 같은데요. 16진법으로 코딩을 하다가 이제 알파벳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알파벳이 나오는데 이거는 무슨 말인지 우리가 봐도 잘 모르겠는 거에서 여기 C 언어 같은 게 나오면서 헬로 월드가 나오고 그나마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문법이 들어가긴 하지만 그래도 코드를 보고 이게 어떤 거를 하는구나 정도는 알 수 있도록 코딩이 발전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우리가 좀 많이 봤던 C++ 그리고 파이썬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제 명령어 하나만 치면은 그 명령어에 맞는 추천 키워드 같은 것들도 추천을 해주는 그런 것들이 등장을 했고요. 이런 기계어에서 이런
오른쪽 아래에 있는 발전된 프로그래밍 언어까지는 정말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여러분들이 보셨을 만한 엔트리나 스크래치가 나오고 그리고 한 줄로 코딩하는 시대가 열리고 그리고 인공지능과 결국 자연어로 우리가 어떤 거 만들어줘 하면은 인공지능이 알아서 코딩을 해주는 시대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명령은 내가 하고 코드를 직접 짜는 것들, 컴퓨터와 소통을 하는 거는 인공지능이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학생들과 오래오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과연 얘네들한테 좋은 명령을 어떻게 내릴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요즘 코딩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온몸으로 느껴보기 위해서 체험을 하기 위해서 챗GPT를 켜봤습니다. 챗GPT 마크는 한 번쯤 보셨을 거고요. 딱 들어가면은 여기 이런 것들을 추천을 해주죠. 챗GPT를 가지고 어떤 것을 할 수 있어요 라고 추천을 해주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왼쪽에 요게 먼저 들어오셨을 겁니다. 사머 히어로 이야기. 요게 궁금해가지고 제가 코딩을 하기 전에 먼저 클릭을 해봤고요. 요 결과물은 수업이 끝날 때 제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얘하고 코딩을 하려면은 이제 물어보면 되잖아요. 챗GPT한테 너랑 나는 파이썬으로 어떤 작업을 할 거야. 어떤 작업을 할 거고 최종 결과물은 이런 거를 얻고 싶어. 그리고 나는 이런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코딩을 하려고 해. 그리고 한글로 할 거기 때문에 어떤 작업을 먼저 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정말 친절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우선 설치하는 것부터 약간 막히는 게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설치를 하려면은 공식 웹사이트에 링크도 주고 그리고 어떤 업데이트도 해야 되고 한글화 패키지도 다운로드해서 준비를 해놓고 나랑 같이 시작하자.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해줍니다. 그리고 코드들을 짜다가 이제 제가 먼저 명령을 내려가지고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면은 그 프롬프트에 대해서 어떤 코드를 만들어 주잖아요. 이거를 챗GPT 내에서 실행을 할 수도 있고 복사 붙여넣기를 통해서 제가 지금 제 컴퓨터에 파이썬에서 돌린 결과물을 이렇게 캡처를 해서 가지고 온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물을 보고 나서 나는 이 결과물이 어떤 점에서 마음에 안 들어. 조금만 바꿔줘. 어떤 식으로 바꿔줘 라고 하면은 얘가 딱 듣고 이렇게 더 명확한 비교를 위한 코드를 다시 생성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내가 구체적인 요구를 하면은 그 요구를 최대한 잘 해석을 해가지고 더 코드를 발전을 시켜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코드들이 나오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하시다 보면은 실제로 필요성에 따라서 이거를 하다 보면은 아직까지는 답답할 때가 꽤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코딩을 위한 다양한 인공지능들이 튀어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 내가 완전 능력자의 입장에서 직접 짜는 것보다는 조금 불편할 때도 있다라는 그런 게 현재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훨씬 더 빠른 발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은 내 말을 지금 기준으로는 그렇게 똑똑하지만은 않은 요 인공지능이 잘 알아듣고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은 나의 요구를 인공지능한테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활용하기 위한 근본은 사고력이다의 바탕을 두고 이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바탕에 우리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볼 컴퓨팅 사고력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컴퓨팅 사고의 7단계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본격적인 교재로 들어가겠습니다. 컴퓨팅 사고력, 우리가 특히 초등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요 개념은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를 사고력을 통해서 코딩을 해서 컴퓨터를 가지고 해결하는 과정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아래쪽의 그림을 보시면은 문제가 생기고 코딩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인데요. 컴퓨팅 사고 전 단계에서 문제를 분석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컴퓨팅 사고 단계에서 문제를 분해하고 추상화하고 패턴을 인식하고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그 알고리즘을 평가를 하고 이 알고리즘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판단이 선다면 코딩을 하는 그런 과정이 컴퓨팅 사고의 단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7단계 모델은 교재에 나오니까 그 내용이 나올 때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 소프트웨어와 컴퓨팅 사고라는 교재를 사용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요거 강의 계획서에 써놓고 사지는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있으신 분들은 그대로 가지고 사용을 하셔도 되고 제가 요 PPT 전체를 필요 없는 부분은 제외하고 LMS에 공유를 드릴 테니까 요 PPT를 보시면서 정리를 하면서 이 수업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챕터 1에서는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내용들을 먼저 다룹니다. 그 중에 시험에 나올 만한 거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소프트웨어는 무엇이고
반대되는 개념인 하드웨어는 무엇이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분류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6학년, 그러니까 뭐 시과라든지 정보 수업을 들을 만한 친구들한테 예시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다. 이러면은 시험 대비는 저절로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키워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시스템 소프트웨어, 응용 소프트웨어, 운영체제 등등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책은요, 2016년에 나온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책을 쓰신 거는 2015년, 14년 혹은 그 전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최근 기준으로는 정말 도대체 이게 뭐 하는 내용인가, 너무 오래된 내용이 아닌가라고 써놓은 그런 내용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내용들은 적극적으로 뛰어넘기긴 할 텐데, 최근의 개념보다 바뀌지 않는 기본적인 컴퓨터 과학의 내용들, 그리고 컴퓨터와 관련된 컴퓨팅 사고력의 내용들을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장은 소프트웨어 열풍이 불고 있다, 블라블라블라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 장에서 소프트웨어의 개념과 의미가 나오게 됩니다. 빨간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요. 소프트웨어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그와 관련된 문서들을 총칭하는 용어라고 합니다. 반대되는 대응하는 개념인데요. 뭐와? 컴퓨터 기계 자체의 집합체인 하드웨어와 대응하는 개념입니다. 예시를 들어보면은 하드웨어는 컴퓨터 시스템의 물리적인 기반을 제공한다 하고요.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컴퓨터를 작동하게 만드는 논리적인 바탕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은 인간에 대응을 하면 하드웨어는 사람의 육체, 소프트웨어는 사람의 두뇌 지식,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소프트웨어가 원래 사람들이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컴퓨터로 퉁쳐서 일괄적으로 뭉뚱그려서 이야기를 하다가 소프트웨어라는 개념이 유명해지기 시작한 사건들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폭스바겐 조작 사건이라는 이런 게 있었는데요. 2015년 혹은 2014년 그 전에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폭스바겐이라는 엄청 유명한 유럽의 자동차 제조사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폭스바겐, 그리고 아우디, 포르쉐, 람보르기니 이런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는데요. 얘네가 전 세계 디젤차를 판매하면은 환경 규정을 준수를 해야 돼요. 유럽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이 디젤차가 주행을 할 때 어떤 정도의 배기가스 농도 이상이면 안 된다. 이런 기준들이 있는데 그거를 측정하는 테스트를 해가지고 통과가 된 차만 이렇게 시장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이거 실제로 도로에서 차를 달려보고 주행하는 테스트가 아니고 실험실에서 하는 테스트잖아. 그러면은 조금 조작을 해도 되겠네?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소프트웨어를 조작하게 됩니다. 자동차 안에 들어가 있는 소프트웨어를 조작해서 실제로 달릴 때는 배기가스를 100% 배출을 하고 실험실에서 실험 환경이 놓여 있다라고 자동차가 판단을 한다면은 그 배기가스의 배출량을 정말 확 낮추는 거죠. 그런데 그게 걸려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스캔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폭스바겐은 뭐 당연히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됐고요. 사람들이 이제 그 소프트웨어라는 게 이런 일도 할 수 있구나. 소프트웨어가 많이 중요할 수도 있구나라는 거를 깨닫는 계기가 됐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은 보다 최근의 이야기입니다. 2022년의 경우인데요. 삼성 갤럭시 S22 갤럭시 S22에서 GOS라는 어플리케이션을 기본으로 억지로 깔아놓은 일이 한번 생겼습니다. 여기서 GOS란 게임 어플을 사용할 때 핸드폰을 최적으로 만드는 서비스인데요. 여러분이 사양을 보고 샀던 휴대폰의 성능의 60%밖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원래 성능과 이 성능이 너무 달라가지고 소비자들이 되게 의문을 품은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결국 해명을 하기는 했는데 되게 좀 그 의문을 다 풀어줄 수 없었던 거죠. 아마 공식적으로는 발표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이게 성능을 100%로 끌어다 쓰면 발열이 너무 많이 나니까 그 발열을 잡기 위해서 성능을 억지로 낮췄다. 이런 썰들이 돌곤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를 잘못 건드렸다가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기능을 제한시켰다가 삼성전자의 브랜드 가치가 타격을 입는 이런 일도 일어났고 소프트웨어의 영향력이 정말 커지고 있구나라고 사람들이 더 많이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프트웨어가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예전부터 지금까지 소프트웨어의 분류가 크게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오른쪽 박스를 보시면은 소프트웨어는 컴퓨터 시스템을 가동시키는 데 필수적인 운영체제 등의 시스템 소프트웨어라는 것과 그리고 문서를 작성하고 게임을 하고 여러분들이 쓰는 수많은 것들에 해당이 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은 컴퓨터 시스템의 구성 요소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나눠지고 소프트웨어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쉽게 말해서 윈도우나 iOS 같은 운영체제, 그리고 응용 소프트웨어인 그 나머지 프로그램들로 나눠진다라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시스템 소프트웨어는요, 사용자가 복잡한 하드웨어를 잘 모르고도 편리하게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컴퓨터 시스템들을 효율적으로 작동시키고 다룰 수 있는 기능을 갖춘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들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노트북에 깔려있는 윈도우라든지 맥OS,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휴대폰의 iOS나 안드로이드 이런 것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얘네들은요, 하드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 사이에 위치해서 사용자가 컴퓨터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고 그리고 컴퓨터의 자원을 관리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핸드폰을 쓰면서 내 핸드폰의 램, 메모리가 몇 메가 남아있고 몇 기가 남아있고 이런 것들을 신경을 안 쓰시잖아요. 그런 것들의 관리를 얘네들인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일부분인 운영체제가 해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뭐 운영체제, 언어 번역 프로그램, 유틸리티의 세 가지로 번역된다라고 하는데 참고만 해주시고요. 쭉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응용 소프트웨어는 운영체제 위에서 작동되는 소프트웨어를 뜻하고요.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아니고 우리가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이 모두 응용 소프트웨어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응용 소프트웨어 자체가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어플, 앱 이렇게 분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을 보시면 컴퓨터가 개발된 초창기에는 하드웨어가 중심이었지만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증가하고요. 현재는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보다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응용 소프트웨어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이거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개념을 제가 조금 더 정리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에 물어봤습니다. 자, 시스템 소프트웨어는요, 컴퓨터의 기본적인 기능을 제어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운영체제가 예시가 되는데요. 윈도우, 맥OS, 리눅스, iOS, 안드로이드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되고요. 아래쪽을 보시면은 컴파일러와 인터프리터라는 개념이 나와 있는데 이 개념은 저희가 잠시 후에 조금 더 상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맨 아래쪽에 얘가 세 줄로 요약을 해놓은 것처럼 시스템 소프트웨어들은 사용자가 컴퓨터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돕고 응용 프로그램 개발하는 사람들이 하드웨어가 얼마나 복잡해도 그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이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체제에 대해서 한 번 더 요약하면은 운영체제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다. 컴퓨터를 지휘하고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다. OS라고 부른다. 얘네의 목적은 컴퓨터 시스템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것, 하드웨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만 해주시고요. 결국 얘네들이 이런 OS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컴퓨터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터치를 하는 것들, 그리고 마우스를 조작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iOS라는 운영체제의 기능 또는 윈도우라는 운영체제의 기능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를 받쳐주는 하드웨어의 구성은 매우 오래전부터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입력장치, 출력장치, 중앙처리장치, 연산, 계산하는 장치겠죠. 그리고 주기억장치, 그리고 보조기억장치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 중앙처리장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개념과 분류는 생각보다 오래됐는데요. 요 인공지능의 답변을 보시면은 현대적인 컴퓨터 하드웨어의 기본 구조는 40년대 후반부터 50년대 초반, 거의 70년이 넘은 요런 그 역사적이고 전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를 통해서 오늘날과 매우 유사한 하드웨어 구조는 거의 80년대부터 시작돼서 CPU, 메모리, 저장장치, 입출력장치 이런 것들로 컴퓨터가 구성이 되었다. 그리고 나서는 성능이 향상되고 소형화, 효율화가 된 발전 과정을 이렇게 거쳤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오른쪽에 정리가 되어 있는 입력장치, 출력장치, 중앙처리장치, 주기억장치, 보조기억장치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생각에 오른쪽에 있는 개념은 너무 오래된 것 같잖아요. 하지만 모니터, 뭐 주기억 장치, 중앙 처리 장치, 뭐 메인보드, 뭐 하드디스크, 키보드, 프린터 이런 것들은 형태만 좀 바뀌었지, 네, 구조는 거의 그대로 지금도 사용이 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며칠 전에 출시된 맥북 에어가 있잖아요. 요거를 보시면은 제가 요 애플 홈페이지에서 따왔는데요. 이런 식으로 사양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0코어 GPU, 코어가 10개 있는 CPU, 코어가 8개가 있는 GPU, 그래픽 처리 장치, 그리고 16GB 통합 메모리, 그리고 256GB SSD 저장 장치, 그리고 아래쪽을 보시면은 이런 애들이 다들 입력 장치, 출력 장치, 뭐 보조기억, 뭐 주기억 장치, 보조기억 장치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뭐 한번 보시면은 여기 있는 디스플레이라든지 뭐 외장 디스플레이 그리고 외부 포트 같은 것들은 다들 출력 장치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리고 입력 장치는 뭐 카메라라든지 트랙패드 이런 게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GPU라는 개념이 등장을 했는데요. 제가 GPU가 요 기본적인 하드웨어 분류에 속하는지 혹은 뭐 전혀 다른 분류인지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전통적으로 입력, 출력, 중앙처리, 주기억, 보조기억 이런 장치가 있는데요. 고전적인 관점에서 분류를 한 거고요. 요즘은 그 CPU라는 중앙처리 장치, 연산 장치를 돕기 위한 여러 가지 보조기억 장치, 보조 연산 장치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들어보셨을 엔비디아의 GPU, 그리고 NPU, 뭐 DSP 이런 것들은 다양한 전용 프로세서, 별도의 프로세서로 분류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해두시고요. 하드웨어는 이런 분류가 있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셔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소프트웨어를 이제 학생들에게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개념이 미국의 컴퓨팅 사고와 함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소프트웨어 교육은요,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식을 배우는 것, 그리고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 코딩을 배우는 것, 컴퓨팅 관련 기초를 익히는 교육을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컴퓨터 시스템을 활용해서 생활 속에서 만나는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익힌다라고 하는데요. 요약을 하자면은 소프트웨어 교육은 프로그래밍 언어 자체를 배우는 게 위주가 아니고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뭔가를 만들어 나가면서 컴퓨팅 사고를 배우고 현실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게 우리나라 교육 과정에서도 소프트웨어 교육의 목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활용한 요 소프트웨어 교육은 컴퓨팅 사고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이다.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교육이 뭐 이런 식으로 블라블라 발전해 나갔다라는 내용을 마지막으로 요번 단원은 마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정리하자면은요,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은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어떤 것이고 하드웨어는 어떤 것이고를 개념과 예시를 사용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 그리고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포함된 운영체제의 개념과 예시를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이상의 예를 들어서 요 예시는 초등학생 6학년 정도가 알아들을 수 있는 것 정도면 되고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비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세상을 바꾸고 있고 교육계에서도 당연히 빠른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서 계속 집중은 필수다라는 식으로 요약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한 20분 정도 더 해서 두 번째 단원까지 볼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컴파일러와 인터프리터라는 우리와 컴퓨터 사이에서 소통하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한 개념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왜 중요한지 뭐 이런 내용들은 당연히 나오지 않고요. 컴파일러는 도대체 어떤 개념인가, 그리고 인터프리터는 어떤 개념이고, 그리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요거를 중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챕터는 소프트웨어 동향과 다양한 응용이라는 주제인데요. 처음에는 소프트웨어는 이렇게 중요하다 블라블라가 나오니까 그냥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그 코드다도알지가 나오면서 미국에서는 충분히 소프트웨어 교육이 확대가 됐잖아요. 근데 이 교수님이 이 책을 쓰실 때 한국에는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충분히 소프트웨어 교육이 확대가 되고 있지 않다. 우리는 교육이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많이 강조를 하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물론 많이 달라졌죠. 소프트웨어 교육은 거의 정말 필수가 돼버리고 교육청이라든지 교육부, 정부에서도 엄청 강조하는 교육이 돼버린 이런 상황입니다.
자, 역사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하드웨어만 중시하고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공급했답니다. 정말 옛날인 1960년대의 일이었는데요. 요즘은 소프트웨어 가격이 하드웨어와 별도로 책정되는 경향이 뚜렷해졌고, 심지어 소프트웨어 가격이 하드웨어 가격보다 높게 나타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책이 나오고 지금까지 소프트웨어는 구독형이 많이 돼서 여러분들은 매달 구독료를 내면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계시기도 하죠. 컴퓨터가 개발된 이래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기계어와 가까운 하드웨어와 가까운 언어였지만 이제 점점 발전을 하면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기반으로 코딩을 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프로그래머 또는 컴퓨터 프로그래머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이런 사람들이 거액의 부를 축적하니까 여러분들도 코딩하세요. 이런 내용을 교수님이 주장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래머 혹은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사고력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도 강조를 하셨습니다. 일단 쭉쭉 넘어갈게요. 자, 프로그래밍 언어는요, 제가 아까 그 여러 가지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기계어에 가까운 거에서 사람의 언어, 자연어에 가까운 내용으로 진화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950년대 개발될 때는 기계어가 먼저 등장을 했고요. 프로그래밍은 정말 전문가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셈블리 언어라는 게 개발이 되고 포틀란과 같은 고급 언어라는 게 개발되고 그리고 C, 자바, 스크래치, 엔트리, 파이썬 이런 것들이 개발되면서 정말 누구나 코딩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저급 언어와 고급 언어라는 분류가 나와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는 형태와 기능에 따라서 저급 언어 그리고 고급 언어로 나눌 수 있고요. 저급 언어는 딱 두 가지 기계어와 어셈블리 언어 요것만 포함이 되고 고급 언어는 나머지 언어들 포틀란, 뭐 파스칼, C, C++, 자바, 스크래치, 파이썬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고급 언어라는 거는요. 품질이 고급이라는 게 아니고 하드웨어 상에 위에 존재한다는 의미 아실 필요 없고요. 저급 언어는 하드웨어에 가깝다는 겁니다. 즉 고급 언어는 자연어, 저급 언어는 하드웨어, 즉 기계어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급 언어는요, 오른쪽에 제가 노란색 표시해 놓은 거를 보시면은 프로그래머가 하드웨어에 관련된 지식이 별로 없어도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급 언어를 사용을 해도 우리가 하는 자연어로 표현을 해도 결국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거는 0과 1, 기계어 뿐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번역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 그게 바로 어셈블러 그리고 컴파일러를 사용하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고급 언어로 작성되어 있는 원래의 프로그램을 소스 프로그램이라고 하고 그거를 기계어로 번역을 해서 목적 프로그램으로 만든 다음에 이걸 컴퓨터한테 입력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개념들을 이렇게 빨간 박스 안에서 설명을 했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는 0과 1로 된 조합으로 된 숫자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게 기계어겠죠. 그래서 그 중간 역할을 해줄, 즉 우리가 의도하는 것과 컴퓨터가 작업할 것 사이에서 번역을 해주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필요합니다. 이 작성된 프로그래밍 언어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기계어로 바꿔주는 소프트웨어가 바로 어셈블러, 컴파일러, 인터프리터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고급 언어로 프로그래밍을 하면은 그거는 기계어로 번역이 돼서 실행이 되는데요. 번역과 실행의 방법이 컴파일러 방식 그리고 인터프리터 방식입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은 컴파일러 방식은 한 프로그램 전체를 한꺼번에 번역해서 실행을 하고요. 인터프리터 방식은 명령어 단위로 한 행씩 한 줄 한 줄씩 번역을 해가면서 실행을 하는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셈블러는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요. 컴파일러 방식과 인터프리터 방식을 아래쪽에 표로 한번 보시면은 컴파일러 방식은 프로그램 전체를 한 번에 번역을 하고 인터프리터는 실행되는 행 단위로 번역을 합니다. 컴파일러는 한 번에 하니까 번역만 다 해놓으면 빠른 시간 안에 전체 프로그램 실행이 가능하고요. 인터프리터 방식은 큰 기억 장치가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번역 과정은 비교적 한 줄 한 줄 하는 거니까 간단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컴파일러 방식의 단점은 프로그램의 일부, 만 줄 중에서 한 줄을 고치는 경우에도 전체를 다시 컴파일해야 된다라는 번거로움이 있고요. 인터프리터 방식은 반복문이 많을 경우 매 반복 때마다 번역을 해야 됩니다. 컴파일러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다 처리를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적용 언어는 컴파일러 방식은 C 언어가 있겠고요. 인터프리터 방식은 스크래치나 우리가 사용을 하는 엔트리, 파이썬 등등이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번역에 대한 얘기는 잠시 후에 영상으로 한 번 더 드릴 거고요. 고급 언어 프로그램은 오른쪽 박스에 있는 내용처럼 실행이 됩니다.
사람이 먼저 코딩을 하잖아요. 고급 언어 프로그램, 여러분들이 스크래치를 가지고 블록 코딩을 하든지 파이썬을 가지고 코딩을 하시든지 이렇게 소스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중간에 있는 컴파일러라든지 인터프리터 같은 번역기를 통해서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기계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게 바로 목적 프로그램이고 뭐 로더라는 거에 실려서 컴퓨터는 요 명령어를 실행을 하고 결과값을 가지고 오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그냥 참고만 하고 상식으로 알아두셔도 되겠는데요. 요 인터프리터는 도대체 뭐고 컴파일러는 도대체 뭐고 요 개념은 꼭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개념을 영상으로 간단하게 보고 정리를 또 해보겠습니다. Land in the world of computers with their strange, convoluted machine language. It's a bit like landing on another planet, whose inhabitants speak an equally strange, convoluted alien language. Getting a mechanic on planet Gobbledygook to repair your spaceship would present the same sort of problem that you have when you want to get a computer to do something. Everything you say has to be translated. And you have a choice between two different sorts of translator. One of them is called an interpreter, and the other is called a compiler. Let's suppose that you've previously written out your list of instructions for the repair of your spaceship. And suppose that you choose the interpreter to do the translating. He reads your first instruction, open lid of rocket engine, translates this into gobbledygook, and immediately passes it on to the mechanic, who executes the instruction. Then the interpreter reads your second instruction, remove spark plug, translates this into gobbledygook, and passes it on to the mechanic, who executes it. And so on and so forth. Now, notice how the interpreter works. He stays with you all the time, and he translates each of your instructions immediately, one by one. This is a rather slow process, because the mechanic has to wait while each instruction is being translated. But, on the other hand, it does give you a chance to correct your mistakes as you go along. If the mechanic removes the wrong spark plug, for instance, you'll see this happen right away, and you'll be able to change your instruction accordingly. Compare this with the way the second sort of translator, the compiler, goes about his work. He takes your complete list of instructions and, without further ado, translates the whole lot straight into gobbledygook. He then hands them back to you and goes away, leaving you all on your own. All this has taken some time, but from now on, things will go very fast. You hand the complete list of gobbledygook to the mechanic, and he executes them all in one go. Bang, bang, bang. There's no waiting about this time. But there's one disadvantage to this, of course. If there was a mistake in your instructions, it's too late now. This analogy comes very close to the way the interpreter and compiler translator programs actually work with computers. An interpreter runs slowly, starts right away, and lets you see how things are going. Whereas a compiler takes extra preparation time before your program can run, but then lets it run very quickly and efficiently. To help you remember the difference between an interpreter and a compiler, look at the words themselves. Inter means between. The interpreter is always between your program and the computer, and it translates line by line. To compile, on the other hand, means to pile together. A compiler piles together your entire program and translates the whole thing all at once. Which one you use on planet Gobbledygook is entirely up to you. 끝났습니다. 네, 요것만 정리하고 마무리해 볼게요. 네, 제가 또 인공지능한테 요 영상의 내용들, 그리고 저희가 아까 책에서 봤던 내용들을 배경으로 컴파일러가 뭔지 초등학생 수준으로 설명해줘 라고 하니까 컴파일러는 언어 번역기라고 합니다. 컴퓨터는 기계어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번역을 하는 거고, 결국 우리가 이렇게 번역을 시키는 거고요. 네, 인터프리터는 실시간 통역사라고 이렇게 좀 비유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요 비유를 보시면서
컴파일러는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언어가 컴파일러를 사용하고, 그리고 여기서 인터프리터는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요 개념을 쓰라고 할 때 예시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예시는 초등학교 6학년 수준으로 초딩들이 들어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컴파일러와 인터프리터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고요. 이 뒤에 내용은 거의 없어서 한번 쓱쓱 보고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딱 하나입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는 기본적으로 뭐 어떤 식으로 발전했다, 이런 것들은 다 참고만 해주시고요. 컴파일러 방식 그리고 인터프리터 방식의 장점과 단점이 어떤 게 있고,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언어는 뭐 어떤 식의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컴파일러 방식의 단점을 스크래치 언어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문제와 관련된 내용은 한 번쯤 더 다뤄볼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이번 주에 찾고 넘어가시는 게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생각보다 더 길어졌는데요. 오늘은 컴퓨팅 사고와 관련된 내용들, 컴퓨팅 사고와 관련된 기초적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내용, 그리고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내용 중에서는 인터프리터와 컴파일러에 대한 내용을 조금 다뤄봤습니다. 다음 시간 4주차 영상에서도 이제 컴퓨팅 사고와 관련된 내용을 계속 다룰 건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컴퓨팅 사고력을 우리 학생들에게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그리고 얘가 어떤 과정에서 생겨났는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영상 보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